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 아니면 중국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지금 중동은 싸우지 않는 평화, 좀 차가운,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기업가들과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의 생산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UAE가 우리하고 했던 게 인공위성 사업이었거든요.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동 국가들이 의 최적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노동자를 한 번에 모아서 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다 한 나라밖에 없답니다. 호나우두가 사우디에서 뛸 때 가장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박현도라고 합니다. 서강대 종교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란에 있는 테헤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지금 중동이라는 곳에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던 미국의 영향력이 조금씩 빠지면서 사실 말 그대로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전에는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90년대에 소련이 붕괴한 다음에 냉전이 끝났을 때 미국은 동시에 두 곳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둘 다 이길 수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에 그 누구도 반대하진 않았어요.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을 못할 정도로 미국의 위신이 많이 떨어졌죠.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 이 안보망을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우리는 중동을 떠난다고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중동 국가에서는 미국인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없는 중동을 준비해야 된다는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대단히 질서 재편이 이루고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로 그만큼 변화가 있는 시대입니다. 중국의 기세가 아주 등등하죠, 요즘이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친미 아랍 국가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미국이 친미 아랍 국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완전히 빠져간다. 그리고 미국이 떠날 것이다. 뭐 지금 당장 떠나지 않더라도 점차적으로 떠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나라와 와도 우리는 적대시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손을 잡고 같이 가겠다. 미국이 도움이 된다면 미국하고 손을 잡는데 미국이 뭐 이쪽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그런데 그 부분을 중국이 뭐 도와준다면 중국과 손 잡겠다. 또 중국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러시아하고도 손 잡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 아니면 중국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지금 중동은 누구나하고도 손을 잡는 겁니다. 서로가 기대면서 상호 의존하면서 가는 그러한 세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요, 2016년 1월 달에 국교를 단절했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국교 정상화에 합의를 했고 양국 대사 교환하고 그리고 고위층들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연결되어 있는 변화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란과 사우디가 서로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친하게 지내자라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싸워서 서로 힘드니까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상태고 이거를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저한테 인상이 깊었는데요.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는 조금 힘이 빠져서 서로 좀 쉬자. 예,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차가운 평화의 시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오는데 그게 아주 따뜻한 평화는 아니고 싸우지 않는 평화, 좀 차가운 그렇지만 서로는 엄청 사랑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렇지만 또 미워하면 불편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사우디하고 이란은 좀 애매한 관계인데요 1979년 이란이 지금의 정치체제로 바뀌기 전까지 사우디와 이란은 미국의 양대 산맥이었어요. 미국이 이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축으로 삼아서 냉전 시대에 소련과 맞섰거든요. 그런데 79년에 그 한 축이었던 이란이 친미 노선에서 멀어지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더 시작된 거죠. 더군다나 물론 한 나라가 정체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1979년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전에는 세속 왕정이었습니다. 왕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이슬람을 믿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세속적인 왕정이었어요. 그런데 79년에 혁명으로 왕이 쫓겨나서 공화정이 됐고요. 그리고 세속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이슬람 공화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이 그전에는 세속 왕정이어서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이란 사람들이 선택한 체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체제를
이란이 주변 국가에도 수출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뜨악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이란에 축전도 보냈어요. 새로운 정권과 잘해보려고. 그렇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거든요. 왜냐면 당시 이란의 혁명 세력은 사우디가 자기 스스로는 뭐 이슬람을 믿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란이 보기에는 이슬람이 제대로 믿는 나라도 아니고 주변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을 주변 국가에 수출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주변에서는 적어도 이란이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에는 이란이 수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부터 이 79년 이란이 체제가 바뀐 다음에 양쪽의 관계는, 즉 이란과 사우디 또는 이란과 사우디 주변의 순니 국가들 사이는 긴장 관계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길거리에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가 전기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들의 숫자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는 거의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업자들이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작년에 2022년에 석유를 수입한 게요, 하루에 거의 290만 배럴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줄어들겠죠. 근데 우리가 60%가 넘게 작년에 수입한 곳이 바로 중동의 아랍 국가들입니다. 그럼 이 나라들은 석유를 그만큼 못 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석유만 갖고 지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석유 없는 세상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산업 다각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석유 외의 산업을 일으켜서 국가를 이끌어 가겠다. 바쁘죠. 그래서 우리와 지금 협력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한국과 협력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가 기술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 브랜드가 낮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좋긴 한데 그보다 메이드 인 US가 좋고 메이드 인 유럽이 좋은 거니까 우리가 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려면 중동 국가들로서는 원하는 거를 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안 줘도 우리는 기꺼이 주면서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중동 국가들이 봤을 때는 최적의 파트너죠. 기술 이전이 가능한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술을 주더라도 협력해서 우리가 더 큰 미래를 볼 수 있다면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우리에게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좋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기업가들과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들은 기술이 제일 좋다. 우리는 그 기술이 없는데. 근데 그 기술이 있으면 당신들이 그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될 거 아니냐. 왜 우리하고 하려고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스라엘 기업가들이요. 우리 기술은 좋지만 우리는 못 만든다. 그 우리가 원하는 기술대로 만들어낸 능력은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 한국의 생산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훌륭한 생산 능력이 있고 우리 국민들은 뭔가를 해보려는 마음이 강하고 특히 우리 기업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동 국가들 높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시작할 때 한국과 하다가 조금 더 좋은 기술이거나 원하는 거면 또 다른 나라에 옮겨가기도 해요. 예를 들면 UAE가 우리하고 했던 게 인공위성 사업이었거든요. 그 우리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국의 기술로 했다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다음 화성이나 이런 가는 사업은 미국 나사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 국가들이 산업 다각화를 할 때 첫 발을 떼는데 많은 도움 주기 때문에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세상이 재생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린수소예요. 그린수소라는 것은 아예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태양열이 좋은 중동에서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친환경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린수소 가기 전에 블루수소가 있거든요. 블루수소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야 돼요. 근데 포집을 하는데 유럽 시장은 그린수소로 이미 가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동 국가들이 블루수소의 최적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는 주로 블루수소 협력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태양열이 좋은 이쪽 지역에서 최적화된 사업은 그린수소죠. 그래서 그 부분이 미래의 에너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건설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일단은 건설을 하려면 상대방 산유국들이 유가가 좀 높아야 돼요. 유가가 높아야지 투자할 돈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 보면은 미국과 사우디가 충돌한 것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배럴당 80달러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낮추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했잖아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가 80달러 아래로 내려가도 괜찮은데 왜 80달러를 고집하냐면 돈을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놔야 돼요. 석유 수요는 떨어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유가는 떨어져서 들어오는 돈은 적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빨리 종잣돈을 크게 만들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유가가 그런데 지금 현재 80달러를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는 되고 있는데 건설업이 되려면 일단 풍부한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가 높아야 되는데 근데 건설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 예전처럼 중동에서 돈을 벌었던 것처럼 벌기는 어려워요. 건설로. 왜냐면 그전에 우리가 70년대에 중동시장에 갔었을 때는 우리 기업이 가고 우리 국민이 노동자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인건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 자국민을 노동자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경쟁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저가 입찰을 하게 되고 저가 입찰을 해서 따오면 애초부터 그 가격에서는 수치타산이 맞지 않는 가격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따오긴 따오는데 공사하면 손해거든요. 근데 공사를 하죠. 책임감 때문에. 한 다음에 감리는 외국 기업이 해요. 영국 기업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발주한 나라는 적정 가격이 100원에 해야지 되는 공사인데 그걸 우리가 80원에 따온다. 그런데 감리는 100원 수준에서 하면 당연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추가 공사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못 벌죠.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래서 중동 시장에서 초반에 들어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본도 그런 얘기합니다. 돈 남은 거 없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규모 공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장밋빛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 공사를 하려면 사우디 네온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만 뭐 수십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외 건설업계 계신 분께 여쭤봤더니 그렇게 많은 노동자를 한 번에 모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다 한 나라밖에 없답니다.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간중간 공사를 하는데 전체 큰 공사는 우리가 사실상 좀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질문이죠. 진짜 그게 가능할까? 170km를 도시를 그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채예요. 그 도시 길이는 170km인데 폭은 200m고 높이는 500m? 롯데 월드 타워 같은 거를 그거보다 더 높거든요. 그 높이로 170km를 양쪽으로 그게 까는 게 가능하겠는가? 다들 의아해하죠. 그런데 일단 그거는 공사를 하겠다고 했고 지금 그걸 모듈로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아마도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기는 하는데 수정하면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물로 보려면 저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우디에서 거기 가보려다가 일정상 못 가봤는데 일단 7월 달에 네옴 전시회를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좀 더 감이 오겠죠. 그러니까 두바이가 지금의 도시를 계획해서 지금까지 와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성공을 이뤘는데 40년 걸린 신도시거든요. 두바이라는 곳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지으려고 그러느냐. 사실 두바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는 아미르 국가가 7개가 서로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거든요. 각 국가는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두바이는 두바이국이에요. 두바이 아미르국이고 두바이 아미르국에는 아미르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는 아부다비와 달리 다 독립체산제예요. 그런데 이들 나라가 뭘 같이 하냐면 외교하고 국방을 같이 해요. 근데 두바이는 이 아랍 아미르국 연방의 7개 나라에서 나오는 총 석유의 4%밖에 안 나요. 거의 96%는 아부다비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부다비는 애초부터 석유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죠, 돈을. 두바이는 4% 석유밖에 안 나는데 이거 오래 못 갈 거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70년대에 두바이의 발전 모델을 석유가 없는 모델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로 나온 수입으로 하부 균형,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그러면서 두바이를 비석유 분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 금융, 항공 두바이라는 위치를 보니까 전 세계에 10시간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두바이를 허브 공항으로 만들어서 에미레이트 항공을 만들었고 그리고 금융을 전부 다 유치를 해서 중동에 싱가포르를 만들었죠. 싱가포르는 홍콩을 만들었고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개발하면 그냥 개발하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척지를 해가지고 건물을 세워서 그걸 할리우드 스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팔면서 입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바이는 끊임없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 돼만 살 수 있는 국가예요.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죠.
계속 자전거가 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가장 큰 수입 중에 하나가 관광이잖아요. 관광 인프라스트럭처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거, 두바이의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바이의 국가 운영의 핵심어는 개혁이에요. 이노베이션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바이는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주변 국가들은 석유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바이가 간 길이 맞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두바이처럼 가려고 했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말입니다. 두바이를 뺏기면 그 뺏긴 도시밖에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네옴이라는 신도시를 만드는데, 이거는 사실 신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커요. 경기도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신도시를 만드는데 두바이가 보여주지 못한 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두바이 새로운 사우디식 신도시를 보여주려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네옴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죠. 이게 경쟁이 붙은 거예요. 두바이도 걱정이 되죠. 만약에 네옴 이렇게 성공하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들어왔던 모든 관광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감을 느껴서 두바이도 향후 10년 동안 두바이의 경제 규모를 2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맞설 수 있거든요.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이런 전통적인 산유 국가들이 석유 없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앞선 게 두바이고, 그 두바이와 함께 이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UAE가 가장 앞서 있죠. 그 선두 자리를 사우디가 채우겠다. 아랍의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선의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에 대해서 나온 책들을 주로 읽어봤는데요. 모하메드 빈 살만이라는 새로운 젊은 지도자가 과거의 전통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들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감하고요, 결단력 있고, 그리고 빨라요.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약에 국왕이 나는 이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관료들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 논의를 해요. 논의한 단계에서 뭐 수정도 되고 그러겠잖아요. 그러면서 국왕 자체가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다시 조율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생각하는 게 만약에 100이었다면 100에서 많이 빠져서 60, 70으로 하는데 그나마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근데 모하메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는 난 이걸 하겠다 그러면 바로 갑니다. 그게 빨라진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모하메드 빈 살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일단 지금 현재 국왕인 아버지가 53년 동안이나 우리로 치면은 서울 시장을 했어요. 리야드 주지사를 한 겁니다. 53년 동안.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살만의 아버지 살만 국왕이 사우디의 그 수많은 왕자들을 쉽게 말하면 훈육하는 훈육 대장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왕자나 공주가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벌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엄격하기도 하고. 그걸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지사인 아버지 일하는 걸 봤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배우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85년생 왕자가 뭘 알겠어, 국정 경험이 얼마나 된다고 알겠어, 이제 갓 왕세자 된 사람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보통의 왕자들이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거를 직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기의 비전이 있는 거죠. 저는 모하메드 빈 살만을 비전이 있는 지도자로 봅니다. 다만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직접적으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 말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만 잘 가라앉힌다면, 좀 더 의견에서 민주적인 거를 조금 더 받아들인다면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와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 사실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우리 기업 총수들이 롯데호텔에 가가지고 왕세자를 만난 이유도, 사실 왕도 아니고 왕세자인데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물밑 작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굉장히 대규모 투자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우디가 한국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이 사우디를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업들은 믿습니다. 기업들은 절대 손해보는 일은 하지는 않거든요. 국가가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손해보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국부펀드에 돈이 많잖아요. 그럼 돈을 굴리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스포츠 투자라는 게, 스포츠를 그냥 스포츠만 보면 안 돼. 이게 산업입니다. 그 스포츠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만하죠. 이득이 나는 거를 보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특히 외국에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 자체에서도 호나우두 데려오면서 하는 게 자체에서도 산업 기반을 늘려야죠. 프로축구가 만약에 발전을 하면은요, 프로축구와 관련된 산업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산업이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석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67%입니다. 67%가 대학교를 나와도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거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를 들면 스포츠 프로축구만 해도 발전하면은 프로축구 관련된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뭐 스포츠 해설가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프로축구단 운영할 때 매니지먼트 팀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 스포츠 시설에 투자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산유국들이 산업 다각화의 이론으로 하는 겁니다. 카타르가 자국민이 50만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자국민이 40만이나 되면 많아요. 30에서 40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카타르 통계를 보면 250만으로 나와요. 외국인들이 200만이 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월드컵을 한다고 그래서 다 웃었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월드컵을 하면은 일단 어차피 카타르도 발전을 해야 되면, 우리도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많은 시설들을 개선을 했잖아요. 도로도 하고 뭐 사회 기반 시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월드컵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파생 산업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나라거든요. 규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스포츠 산업도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보는 거고, 사우디가 또 우리의 엔터테인먼트를 본따서 우리에게 기술 전수를 받고 해서 그 사우디표 아이돌을 만드는 작업을 하잖아요. 다 그런 것도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라는 산업 발전을 해서 고용을 늘리고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답은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도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호나우두가 사우디에서 뛸 때 가장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사우디는요, 정식적으로 혼인한 관계가 아니면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남녀가. 그런데 호나우두는 결혼을 안 한 동거녀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과연 사우디가 그거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인데 호나우두가 들어가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회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관습도 조금씩 바뀌는 거죠. 생각도 바뀌는 거고. 발전을 하려 보니까 사우디에서 올해 있었던 변화 중에 하나가 발렌타인데이 광고가 나왔어요. 우리한테 너무 발렌타인 광고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우디에서는 그걸 발렌타인 광고를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뭐로 보냐면 궁극적으로 사우디도 외국처럼 보통의 국가처럼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가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아유, 돈 갖고 저렇게 돈 막 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산업 다각화라는 큰 그림이 깔려 있는 겁니다. 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 입장에서 보면 신기하거든요. 쟤네들은 석유도 없어. 전쟁도 했고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고. 근데 얘네들은 왜 잘 살지? 한국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지금 중동은요, 경쟁 관계에 들어섰어요. 석유 없는 세상에서 결국에는 향후에 갈 때 과 새로운 거든요. 여의도 한 8배 정도의 도시에다가 대학교만 들어와 있어요. 세계에서 훌륭한 대학들을 하나씩 끄집어 온 겁니다.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카타르 재단에서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메시지는 뭐냐? 유럽이나 미국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로 와라. 그래서 성공하고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요, 중동 지역에서는 산업이 구조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은 산유국들이에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산유국, 특히 우리가 걸프 협력 국가라고 하는 6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이 6나라가 제일 그래도 건실한 나라고요. 건실하다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다는 거고, 이 산유국들을 빼면 그 외 국가들은 우리가 다변화 경제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석유가 잘 안 나니까요. 근데 다변화 경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생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유일하게 제조업이 발전한 나라라고 한다면 이란이에요. 그 수준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란이 제조업이 있는 나라라서 자동차도 만들고 자국의 전자제품도 만들고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중동에서는. 그래서 이란을 중동의 독일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 국가들은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메이드 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물건을 못 만들죠.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 다각화를 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거기에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걸 붙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우디에서 만들어서 팔겠다. 이게 꿈이죠. 그런데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빈부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랍에미레이트도 빈부차가 심해요. 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돈 많은 사람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국민소득은 예를 들면 4만 불이 넘지만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런데 그게 그동안 그래도 가능했던 거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900만 명은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은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100만밖에 안 되니까.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민이 2,500만 되거든요. 외국인까지 합치면 한 3,500에서 3,700. 근데 2,500만 사람들이 다 잘 사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왕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과 보통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죠. 제가 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갔다 왔었는데요. 그때 주로 타고 다녔던 게 우버 택시를 탔습니다. 사우디가 우버 택시를 합니다. 중동에 가면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중동이 좋은 나라냐 좋지 않은 나라냐는 저희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리를 같은 가격을 내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터로 가는 나라가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나라가 이 UAE하고 카타르예요. 거기는 택시 탈 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찍힌 대로 내거든요. 뭐 이란이나 그런데 이런 데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다 우버 택시로 하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버 택시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우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우버 택시의 면허권을 사우디 사람한테만 줬어요.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우버 택시라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도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 거예요. 학교 끝나고 우버 택시하고, 군인인데 일과 끝나고 우버 택시하고. 그런데 왜 이거 하냐니까 수입이 된대요. 왜냐면 지금에 갖고 있는 수입만 갖고는 생활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버 택시를 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가게에 보태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국민들이 그동안에는 국가에 의존해서만 살아왔는데 우버 택시를 허용하면서 국민들에게 하게 한 이유는 스스로 고용하는 거죠. 일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우디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67%나 되는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지가 않다는 거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제 개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고학력 실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될 거예요. 퍼센트로는. 그걸 일단 타파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정권의 불안정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막 해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우디 전통적으로 제일 갖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정부 일자리예요.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그게 안 좋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기업도 만들고, 기업을 만들면은 나라에 세금도 내잖아요.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그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에서 들어가서도 사우디의 기업과 합작을 해서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사업을 일으켜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그래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규모로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동안에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라떼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라떼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35세 이하들이. 그 35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거느기들은 어마어마해요. 인기 최고예요. 바꿔가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 뭔가 보이니까, 아, 사우디도 정상국가가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쁜 거죠. 그래서 이들의 희망을 살려주려면 무엇인가를 계속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우디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간 겁니다. 이게 사우디의 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중동 국가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세력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심취한 사람들은 모든 거를 종교의 자기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발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무함마드 빈 살만이 2017년에 대대적으로 선포한 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온건 이슬람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좀 자유로운 그러한 세계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신경을 쓰면서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 극단주의자들,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소리라든지 그런 목소리들을 사회 주류에서 내려놓으려고 정권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죠. 가장 큰 변화는 히잡이죠. 히잡에 대해서도 무슬림 간의 의견들이 꽤 갈립니다. 특히 무슬림 페미니스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히잡에 대한 해석은 과거 남성 중심의 무슬림들이 내린 해석이기 때문에 그거는 믿을 만한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히잡을 반드시 써야 된다라는 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써온 겁니다.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법은 없는데 또 종교 경찰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걸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히잡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정리한 게 종교 경찰들의 활동을 줄여버렸어요.
그걸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히잡을 누가 벗는다 하더라도 잡아가지는 않죠. 그런데 사우디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는 쓰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안 써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인했더니 안 써도 된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냐니까, 안 써도 되는데 그냥 관습상 써오던 게 있어서 지금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뭐 시간이라면 벗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있어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가의 통치 제재가 여성이 머리에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 신경 써서 되겠습니까? 경제를 해야 되는 게 사우디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가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는 바빠요. 바꿀 게 되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가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은 사우디는 그렇게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들어갈 때부터 신경 쓰이는 게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갈 때 제일 마음 편하게 가는 나라는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한국 사람들 되게 편해요. 그냥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간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두바이가 성공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사우디가 뺏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국할 때부터 일단 마음이 조금 이렇게 막 엄숙해져요. 그 전에 사우디 갈 때는. 근데 이번에는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전혀 달라요. 사회 분위기도 달라졌고, 그리고 도시 자체에 새로운 형식의 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였으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과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사우디 변화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일단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공무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빠릅니다. 빨라가지고요, 저는 이런 얘기가 들었어요. 왜 한국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한국 공기업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 안 해주냐고,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저희가 사우디 관리로부터 한국이 너무 느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 바빠요. 예,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버 택시 기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우리 왕세자께서는 하늘을 날아다니시는데 바쁘게 국민들은 바닥을 기고 있다. 왕세자의 생각을 못 따라가고 있다. 국민들이 아직 그 수준이 안 된다라고 뭐 얘기는 하는 건 있지만, 결국에는 이 변화에 편승해야지만이 나도 살 수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중동은요, 경쟁 단계에 들어섰어요. UAE가 앞장서 왔거든요. 등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사우디보다는 등치가 작은 나라니까 움직임이 빨랐어요. 그리고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정부에서도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두바이를 위시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선진적이고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산업 다각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체현을 하려니까 그동안에 왜 저렇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나라들까지 다 지금 덤벼듭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에 우리가 중동을 얘기할 때는 두바이 전에는 사실은 가장 발전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바레인이거든요. 근데 바레인이 한참 정정 불안 이런 것 때문에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제 바레인이 치고 나오는 게 어떻게 치고 나오냐면요, 금융에서 두바이가 앞서가잖아요. 근데 두바이처럼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융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장 특화된 산업으로 핀테크, 그래서 핀테크의 허브를 만들겠다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두바이가 신경이 쓰여요. 이런 경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카타르에 어마어마한 박물관이 들어섰거든요. 그 건물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아부다비에 뭐가 있습니까? 루브르 박물관이 있잖아요. 왜 거기다 그 루브르 박물관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이게 경쟁이에요. 그래서 석유 없는 세상에서 결국에는 향후에 갈 때 석유 없이 완전히 탈석유화돼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교육과 새로운 벤처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경쟁이 시작된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세 나라가 경쟁이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까타르예요. 약간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까타르는 가장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는 졸부의 취급을 받았어요. 제일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지 생각했던 나라인데, 갑자기 여기가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세계 최강 부국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 말도 잘 들어줬는데, 까타르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까타르를 별로 안 좋아했죠. 지금은 이제 다시 외교 관계를 봉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특징들이 있습니다. 까타르는요, 포인트를 뭘로 잡았냐면 교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이 열렸을 때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에듀케이션 시티인데 그게 여의도 한 8배 정도의 도시에다가 그게 대학교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까타르에다가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누가 유학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까타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세계에서 훌륭한 대학들을 하나씩 끄집어 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이 국제 외교학으로 굉장히 유명하니까 국제관계로 조지타운의 국제관계학부를 까타르에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 학교를 외국에서 들어왔고, 보통 들어오면 그 학교가 여기 와서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까타르 파운데이션이라고 까타르 재단에서 전부 다 지원을 했어요.
그 시스템을 이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3년 여기서 공부하고 1년은 그 본교에서 가서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학교들을 성공을 하고 하면은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하마드 빈 칼리파라는 대학을 또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메시지는 뭐냐? 유럽이나 미국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로 와라. 그래서 성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벤처 공간도 만들고 까타르의 미래를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못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강점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 까타르를 따라가기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규모가 훨씬 큰 나라니까 거기에 맞는 다른 미래 산업으로 가는 거죠. 경쟁이 붙어 있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슬람 법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스스로도 이슬람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부도 잘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훌륭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장벽 때문에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 이전의 유적들을 발굴하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슬람 이전 세계는 야만의 시대. 그 야만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막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문명을 가져다 준 게 이슬람이다. 그래서 이슬람 이전 세계와 이슬람 이후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걸로 얘기를 하거든요. 종교적인 관념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지난 1400년 동안. 그럼 이슬람 이전 거에서 만약에 놀라운 게 나온다면은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19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고고학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들도 있어요. 이슬람 이전 거를 굳이. 그런데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슬람 이전의 역사도 사우디에 있는 거면 다 우리의 역사다. 그러면서 북쪽에 있는 고대 유적들을 발굴하기 시작하거든요. 요르단에 그 페트라를 만든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있었거든요. 그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거기 관광지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광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이 관광산업만으로 해도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관광산업이 생기면 거기에 관계된 요식업이라든지 다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고용이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한, 까타르는 이런 거 없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도 이 부분이 약하죠.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미 사우디보다는 훨씬 더 근대 산업화 발전을 하는 두바이가 했기 때문에 그 틈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다른 중동 국가들이 갖지 못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경쟁자들이 생겼으니까 바쁘죠.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것이 두바이거든요. 두바이에 우리 기업들이 대다수의 중동 본부를 두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 기업들이 본사를 지금 두바이로 두고 있는데 이거를 리야드에 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근을 던지거나 하야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부 공사에 사우디아라비아 내 본사를 갖고 있지 않은 회사는 입찰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옮기라 이거죠. 근데 그게 너무 급하니까 지금은 약간 느슨해졌는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은 거죠. 선의의 경쟁이니까 그러면 이제 발전할 수 있죠. 사실은 모든 분야가 지금 만만치는 않습니다. 머니인사이드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들어가면 다른 나라는 안 들어옵니까? 다른 나라도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기술이나 뭐 수준이 떨어진 나라들이 아니고 우리하고 막상막하로 붙어야 될 나라들이에요. UAE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지멘스가 들어와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또 일본도 들어오고 한국하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좋은 거는 수소인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중동이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이 부분이 가장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단점은 이거를 중동에서 생산한 다음에 그걸 수소를 그대로 갖고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암모니아로 들어오긴 하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에는 수소 인프라스트럭처가 깔리고 그러면 수소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동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 중동 국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편하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석유를 잘 팔아서 살았는데 이게 석유가 안 쓴다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들 국가들은 카타르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가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석유를 완전히 쓰지 않는 세상은 오기 힘들다. 쓰기는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전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유 생산이나 가스 생산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방점이 그렇게 가 있어요. 재생에너지로 가긴 가는데 가는 것도 좋지만 다른 면에서는 지금의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좀 더 훌륭하게 해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확 줄여버리면 그거야말로 친환경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세 국가들은 완전히 석유가 없는 사회가 오진 않길 바라면서, 그렇지만 세계의 추세는 맞추지만 또
동시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두바이에서 COP28을 하는데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 위원장이 그 석유회사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야, 어떻게 COP28을 하는데 이걸 조직위원장이 어떻게 그 화석연료와 관계된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느냐, 뭐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어요. 궁극적으로 여기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면 그것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 한국과 중동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깔짝지근한 나라는 있어요. 예를 들면 모로코는 좀 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사하라 문제 때문에 최근에 우리 백종원 씨가 그쪽에서 무슨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모로코에서 왜 그때 반감이 났냐면 이 지도가 서사하라는 국제적으로 영유권이 모로코에 있지 않아요. 분쟁 중인 곳이에요. 서사하라 독립군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모로코 땅에는 인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모로코는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세상에다가 알리고 싶어 하고 그 지도를 모로코와 같은 색깔로 칠하길 바래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국제사회가 결정을 안 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방송 프로가 모로코에 가서 지도를 한다면 그 부분을 딴지 걸 수가 있어요. 백종원 씨의 그 프로도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처음 시작된 게 그 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영유권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 모로코에서 그 부분이 조금 껄쩍지근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중동 국가들하고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예 외교 관계가 없는 시리아는 별다른 문제고요. 이집트도 원래는 북한과 수교를 먼저 했고 북한의 도움으로 이스라엘과 전쟁도 했기 때문에 북한을 우대를 했는데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나라를 더 우방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 나이 든 세대들은 코리아라 그러면 노스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아직 이제 그 세대들에서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저는 다른 문제고요. 중동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중동 입장에서 보면 신기하거든요. 쟤네들은 석유도 없어. 그리고 쟤는 되게 가난한 나라야. 되게 가난해서 전쟁도 했고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소위 말해서 가난했던 나라고. 그리고 쟤네들도 식민 지배를 받았던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왜 잘 살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슬픔을 많이 겪은 나라인데 그걸 극복해 온 그 모습들이 중동 국가들에게는 굉장히 귀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과 달리 있는 게 정이 있어요. 정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고생을 하는데 기술 이전 같은 거 우리가 이건 줘도 된다 생각하는 건 주면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기술을 하면서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중동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는 이걸 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한국은 준다는 점에서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큰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원자로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위성 사업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더 우리하고 넓혀가고 싶어 하죠. 제가 작년 12월 달에 아부다비에서 회의를 했었을 때 아부다비의 외교 차관이 들어와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되게 반가워하면서 한국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위성 사업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같이 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하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까타르, UAE, 얘네 돈 많으니까 니네 돈만 돼. 니네 돈 되면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합작을 하자. 그런데 UAE나 있는 나라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돈만 되지 않는다. 기술을 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돈만 돼서 돈만 따먹는 게 아니라 돈만 돼서 네 한국이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아서 나오는 이득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 몇 %라도 같이 만드는 걸 하고 싶다. 그래야지 그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UAE가 과학기술 발전을 할 때 외교차관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과 기술 협력을 해서 자신들의 기본 지식을 배웠고 그리고 더 발전을 해서 나사하고 사업을 하는데 하다가 막혔대요. 기술이. 못 풀겠다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왕실에서 나온 명령이 사오지 마라. 직접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했대요. 그게 지금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만들겠다. 그러면 직접 만들려니까 근데 기본 바탕이 없으니까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술을 받아서 발전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프랑스가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떼제베 줄 때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떼제베 기술 가지고 우리 처음 KTX 만들 때.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산천이라는 더 훌륭한 기차를 만들어냈잖아요. 놀라운 거죠.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 한국이 좋은 모델이죠. 그래서 한국이 믿을 만한 친구고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같이 가고 싶어 하죠. 물론 이제 또 나쁘게 하면 한국은 우리말을 잘 듣는 그런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호 관계는 좋고 우리가 특별히 중동하고 나빠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만 간다면 좋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사우디가 왜 미국과 저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느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동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느냐. 사우디가 자국 방어가 안 되거든요. 자국 군대 양성에 실패했어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우디가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핵발전. 중동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란이거든요. 이란은 우리는 핵을 안 만들어. 핵무기 만들 생각은 전혀 없어. 근데 그 말을 믿어준다는 중동에서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다 끝이에요. 산유국지대는 말 그대로 다 폭파돼요. 중동에서 아무 산업 구조가 없고 지금 석유로만 살아왔는데 석유 구조가 다 무너지면 여기 석유 시대죠. 사실 이제 미국의 실책은 제가 봤을 때 2003년 사담 후세인을 치기 위해서 이라크 전쟁을 한 게 미국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담 후세인이라는 인물은 아랍 국가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하고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이고요. 이라크는 공화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1990년에 쿠웨이트를 공격해가지고 쿠웨이트를 점령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우디까지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사담 후세인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한 말이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공격적이었다. 사담 후세인을 막는데. 왜냐면 자국이 안보가 걸려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아니면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담 후세인을 쫓아내고 쿠웨이트를 다시 봉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기를 바랬어요. 위험한 인물이니까. 제거하길 바랬는데 미국이 주저했어요. 왜냐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 이란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라크 쪽에 세력을 확장할 것이라고 본 거예요. 미국은.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이란이 그럴 힘 없다 지금. 왜냐면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은 이라크하고 8년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에 영향력을 끼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안 한 거죠. 이걸 만약에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 이란이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2003년에 나오죠. 2003년에 저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은 제거를 하려고 그랬고요. 사우디는 말렸어요. 예.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10년 후가 됐었을 때는 사우디에서는 지금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하면 이란의 세력이 이쪽을 장악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바로 국경이니까, 옆에 나라니까. 더군다나 사우디가 못마땅했던 거는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다음에 민주주의를 내건 거예요. 그 민주주의를 한다면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이라크에서 민주주의는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투표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라크라는 나라는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남부 지역은 시아파가 압도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석유가 나오는 북쪽은 쿠르드인들이 살고요. 그리고 석유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서쪽은 순니파들이 살아요 주로. 근데 그 비율이 이라크의 아랍어를 쓰는 시아들이 60%, 쿠르드어를 쓰는 쿠르드인들이 20%, 아랍어를 쓰는 순니들이 20%예요. 투표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시아파가 이기겠죠? 그런데 이라크는 그동안 순니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걸 억압해 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면 사담 후세인은 시아인데 물론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라는 걸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주변은 전부 다 시아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를 해서 민주주의 하면은 시아파가 정권을 잡을 거 뻔하고 그러면 옆에 이란이 제일 좋아할 거 아닙니까? 사우디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밀어붙였고요. 근데 사우디만 반대했겠습니까? 옆에 있었던 요르단도 반대했어요. 요르단에서 2004년 12월 달에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 국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라크 시아들이 이란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관계를 또 옆에 나라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이런 관계까지 연결을 하면 이라크에서 민주주의 투표가 돼서 시아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어지는 초승달이 생길 것이고 이 초승달은 지역의 안정과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담 후세인이 사라진 곳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민주주의 투표를 해서 시아파가 정권을 잡으면 이거는 이제 이란 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2003년입니다.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이 제거한 다음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그나마 사담 후세인이 굉장히 나쁜 놈은 나쁜 놈인데 그래도 이란이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효용 가치는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제거하더라도 다른 군인들로 해가지고 정권을 잡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다른 독재자, 우리가 좀 친한 독재자 그게 좋은 거지. 이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민주주의를 해버리면 시아파가 정권 잡으면 그거 뻔한데 그걸 왜 하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때 관계가 안 좋아요. 미국은 뭘 원했냐면요. 새로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이라크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관계도 정상화하고. 근데 당시에 국왕이었던 압둘라 국왕이 전혀 안 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안 해요. 그러면서 미국과 사우디의 사이가 그때 상당히 안 좋죠.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배신감 느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동 질서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 국왕도 그렇고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 2세 국왕도 그렇고 두 분 다 압둘라지네요. 보는 입장이 같아요. 결국에는 이란이 이쪽 지역을 다 더 문제를 일으킬 건데 그 판을 깔아준 게 2003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농담으로 들으셔도 되는데 미국의 중동 정책은 항상 이란의 일 없다. 이란은 제일 싫어하는 주변의 인물이 둘이에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거든요. 근데 2001년에 미국이 탈레반 정리해줬죠. 예, 땡큐. 이란은 땡큐죠. 그다음에 2003년에 사담 후세인 제거해줬습니다. 땡큐. 땡큐 미국.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땡큐인데 친미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한테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질서를 깨기 위해서 시리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리아 전쟁도 못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중동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쟁은 아랍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인데 이거는 민족주의 대 민족주의의 싸움이거든요.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인 시온주의의 싸움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실은 영국에서 찾아야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국제 공동 관리 구역으로 놓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지 않았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쪽 지역을 영국이 장악을 하면서 영국이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가장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영국이 해결하지 못했고 그거를 다시 그대로 받은 게 미국이고요. 그러니까 혹자들 말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영국이 어질러 놓고 미국은 그대로 어질러진 상태로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더 어질렀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쉽지가 않죠. 지금까지도. 해법이라는 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두 나라 국가로 만들기도 어렵고 그리고 만든다 하더라도 그럼 수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이 문제거든요.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우리가 예루살렘 수도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우리가 절대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우리 유대인들의 수도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두 독립된 나라로 하는 것도 어렵고 같이 한 나라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해결책을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은 그전에처럼 큰 규모의 전쟁은 없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이 맞붙어서 싸우는 전쟁은 없고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를 두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보다 더 강력한 조직들 안에서 내부 조직들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투가 있죠. 가자 지역에서. 그리고 이란이 후원을 하는 레바논의 남부, 즉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국지전적으로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현재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이 그대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언급하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인데 향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라앉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빠요.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특히 산유국들은 잘못하면 손가락 빨고 있게 생겼어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자동차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연료 양은 무시할 만한 거야.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산유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안 쓰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상 오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쁜데 그래서 지금 네옴도 프로젝트를 하려고 막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변 나라들과 사이가 안 좋아서 사우디를 싫어하는 나라가 또 미사일을 한 방 슈 날려서 한 방이라도 더 떨어지면 네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싸워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싸운 거 내려놓자는 겁니다. 다 내려놓더라도 지금 한 가지 문제 해결 안 되는 건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법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란과 지금 다시 정상외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있냐면 이란과 손을 잡고 가겠지만 근데 나는 이란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지 않아. 이란은 우리는 핵을 안 만들어. 우리는 그냥 평화적인 핵 발전만 하려고 그러지 핵무기 만들 생각은 전혀 없어. 핵무기를 만드는 건 우리 이란의 이슬람 혁명 정신에도 어긋나. 이슬람에도 어긋나. 대량 생산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란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는 나라는 중동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건 네 말이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란과의 평화라는 것도 따뜻한 평화가 아니라 차가운 평화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사우디가 미국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핵발전. 미국으로서는 골치 아프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란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거의 이 중동 지역에서 아랍 국가들은 거의 신앙이에요. 이란은 절대 핵무기 포기하지 않는다. 핵무기 포기할 거면 진작 했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갖고 있느냐. 안 한다. 믿을 수가 없다. 그전에면서 믿을 수가 없다고 대놓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 대신 잘 지내보자 해놓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핵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다 끝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가 봤던 시리아나 리비아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란을 공격한다? 그럼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은 당연히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으니까 이란이 배치해놓은 미사일을 다 날리면 산유국 지대는 말 그대로 다 폭파돼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너 까불어? 너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린다? 그게 그 말이 사실은 농담 아닌 썸슷한 말입니다. 왜 가능한 얘기예요. 중동에서 아무 산업 구조가 없고 지금 석유로만 살아왔는데 석유 구조가 다 무너지면 여기 석기시대죠.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도록 해야겠죠. 사우디가 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란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쉬운 말해서 밸런스를 하겠다는 거죠. 밸런스를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이스라엘한테는 불편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사우디하고 손을 잡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우디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뭘 하고 싶으면 이란을 쪼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우디가 이란하고 화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 뭐지?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사우디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요. 지금 외교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핵 발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고민하죠. 왜냐면 이스라엘로서는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 독립을 지킬 수 있는데 다른 나라가 가지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핵을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자구책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가지면 우리 자구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첨단 무기를 파는 걸 막아온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비행기를 판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진짜 나왔어요. 미국이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최첨단 전투기를 판다. 이스라엘이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은요, 사우디가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이 진짜 뼛속 깊이 반이스라엘이고 그래서 그 비행기를 몰고 우리한테 그냥 들어와가지고 자폭하거나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안보 측면에서는 이스라엘도 사우디의 이런 움직임이 그닥 반갑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의 중동의 평화는 차가운 평화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세 곳이죠. 우리가 지금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시리아 내전이 2011년부터 아직 이제 사실은 종전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멘도 전쟁이 있어 지금 휴전 상태죠. 그리고 리비아. 전부 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발생한 내전이면서 국제전입니다. 그러니까 내전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싸우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 시빌 워를 그 내전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찬반으로 갈려서 싸우는 게 내전인데 내전을 빙자한 국제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내전이 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이기면은 우리나라에 좋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다 붙었기 때문에 이게 내전을 가장한 국제전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곳이 있죠. 시리아하고 리비아. 이게 시리아가 안전핀인 나라거든요. 마차의 안전핀 같은 겁니다. 마차가 바퀴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꽂아주는 핀이 있거든요. 빼면은 바퀴가 빠지면서 다 무너지잖아요. 시리아가 그런 나라거든요. 시리아가 문제가 생기면 중동 전체가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데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정부군으로 나눠서 싸웠고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부군 반정부군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극단주의 세력 IS가 있었잖아요. 이게 셋이서 싸운 거였어요. 극단주의 세력은 잦아들었지만 정부군 반정부군은 여전히 붙어있고 지금은 8대2에서 9대1 정도로 정부군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군이 이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근데 이 정부군 편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란과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정부군에는 아랍 국가들과 미국이 있었죠. 이유는 간단해요. 반정부군 입장에서는 정부군을 무너뜨려서 시리아를 반정부군들이 장악을 해야지만이 이란 세력이 빠진다고 보는 거죠. 이란 세력을 쫓아내기 위해서. 왜냐면 시리아의 정부는 이란과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쫓아내려면 아랍 국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부군을 넘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11년 동안은 그래서 반정부군을 지원했는데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11년 동안 나의 반대편에 적으로 있었던 바샤르 아사드를 아랍연맹으로 불러가지고 문제를 끝내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시리아에 군사적으로 도와줬고요. 그리고 미국도 군대가 들어갔죠. 지금도 미국 군대 있습니다. 탄프라는 곳에서는 미국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한 250명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를 거쳐서 시리아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거길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내전을 가장한 이란 축출하기 전쟁입니다. 아랍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근데 축출 못했고요. 예멘도 이란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돼요. 예멘에는 후시 반군이 장악을 했는데 후시 반군이 쉬압하거든요. 그런데 이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고 그래서 이 후시가 예멘을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2015년 3월부터 폭격을 시작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근데 결국에는 못 물리쳤어요. 물리치지 못해서 후시 반군이 그대로 살았고 휴전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종전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모하마드 빈 살만이 한 실책 중에 가장 큰 실적이 바로 이 예멘 전쟁에 과감하게 뛰어든 거예요. 미국한테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미국도 몰랐어요. 굉장히 과감했죠. 그러니까 그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2015년만 해도 공습을 하고 그러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넉넉한 세력들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실패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모하마드 빈 살만의 가장 큰 실패는 예멘 전쟁이죠. 이 충격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아랍에 보면요, 중동의 국가들이 한국식으로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가장 그래도 민주주의 모범국이라고 한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예, 튀르키예 가장 민주주의 모범국이고 투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더 무슬림 형제단에 가까운 이슬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터키가 좀 망가지긴 했지만, 근데 대다수의 국가들은 선거라는 걸 하기가 어려운 나라죠. 압도적으로 독재 국가들이죠. 1인 독재 또는 일당 독재인데요. 중동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공화정과 왕정으로 나누는데, 공화정은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 의미가 없어요. 선거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생각하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태어났을 때 봤던 대통령인데 죽을 때도 대통령이다. 뭐 그런 정도로. 왕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이나 영국 같은 왕정이 아니에요. 일본이나 영국 같은 왕정은 입헌 군주제잖아요. 그래서 왕이 군림은 해도 통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랍 왕정들은 군림도 하고 통치도 하거든요. 전지 왕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다른 측면인데,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법이 되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늘 배워왔고 갈고 왔던 민주주의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달라요. 우리가 체제가 완전히 다른데, 여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2011년 아랍의 봄인데요. 아주 묘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튀니지에서 시작됐어요. 튀니지에서 12월 달에 튀니지의 소도시 시디 부지드라는 곳에서 부아지즈라는 젊은 청년이 길거리에서 노점상하는 것을 허가받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와가지고 저울을 뺏고 뺨을 때려요. 근데 시청에 그 저울을 찾으러 갔는데 저울을 주지를 않은 겁니다. 분노에 못 이겨가지고 분신을 하죠. 근데 그 분신을 한 거를 사촌 형제가 카메라로 찍었고,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고요. 그게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를 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튀니지에서 심상치 않은 데모가 나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튀니지의 대통령은 베날리인데 벌써 20년 이상 독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국민들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선량한 젊은 청년이 결국엔 정부 때문에 죽은 거라고 된 거고,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튀니지에서 민주주의 시위가 일어나고 베날리 정권이 무너지고, 베날리 정권이 무너지니까 주변 국가에서 보니까, 야, 베날리 24년 우리는 30년인데 곳곳에서 시위가 나면서 이집트 정권도 무너지고, 그게 시리아까지 간 거예요. 예멘도 무너졌습니다. 예멘도 곤란기 상태에서 무너졌고, 결국에는 나중에 살레 대통령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하는 상태로까지 가게 되고요. 시리아까지 이제 그게 가죠. 왜냐하면 시리아는 1970년에 쿠데타로 집권을 해서 71년부터 부자 세습으로 거의 40년을 넘게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시리아에서 데모가 났죠. 데모가 났는데 그걸 좀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어요. 이게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이게 내전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리아는 2011년부터 내전이 돼서 11년 동안 계속 내전을 해왔고, 우리가 그 와중에서 알게 된 게 IS라든지 이런 애들이 극단주의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 싸움 안에서요. 그러니까 시리아는 여전히 지금 뭐 완전히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사실 아랍의 봄이기 때문에 봄날이 와야 되는데 많은 나라에 시위가 일어났고 정권을 바꾸기도 했는데 성공을 한 거냐? 그럼 돌이켜보면은 성공한 나라는 튀니지는 정권을 바꿨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안정되지 못한 상태고요. 시리아는 내전이죠. 예멘 내전이죠. 이집트는 정권을 바꿨죠. 무바라크가 물러나면서 최초의 대통령 제대로 된 선거를 해서 모르시라는 이슬람주의자가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에는 다시 군사 쿠데타로 쫓겨났으니까 말짱 도루묵이 됐고요.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결국에는 아랍의 봄이 왔는데 봄이 가지 못하고 아랍의 겨울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겨울은 이 극단주의자들이 너무나 설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언론에서 많이 봤습니까? 특히 시리아에서. 아랍의 봄은 뭐 다시 10년 후에 지금 돌이켜보면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를 시도해달라는 점에서는 높게 살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랍 전체가 민주주의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이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보통의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무슬림이 아니에요. 굉장히 극단주의적이죠. 자기 생각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언론에서는 무슬림 아닌 사람들을 죽인 사건으로 많이 나와서 애들이 무슬림 아닌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손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은 반갑지 않은 친구들이죠. 그 근대화된 세계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 그 근대화된 삶의 방식이 이게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믿기에 이슬람적인 삶이 아니라 서구적인 삶이고, 그러한 삶 속에서는 우리의 이슬람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 극단주의자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자기네 식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 식으로 살아가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세상을 바꾸겠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공격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극단주의자들입니다.
9.11 테러의 주동이었던 알카에다 집단과 시리아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IS라고, 사실 이제 중동에서 IS라고 부르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다이시라고 불러야 됩니다. 사실 그 말이 그 말인데, 이 다이시나 알카에다나 같아요. 이 둘 다 혼탁한 세상을 정리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올바른 이슬람 신앙이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향점은 똑같은데 가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알카에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아랍 세계, 이 중동 지역에서 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슬람 국가를 못 세우고 있느냐? 그거는 현재 있는 권력자들 때문이다. 이 권력자들은 자기네 말로는 이슬람을 자신들이 믿고 우리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건 이슬람이 아니다. 얘네들은 다 누구 말을 듣느냐? 미국 말을 듣는다. 미국의 다 허수아비들이다. 그러면 얘네들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네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미국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미국을 공격한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뱀을 죽이는데요. 뱀의 대가리가 미국이고요. 뱀의 몸통이 중동 국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알카에다는 머리를 날린 겁니다. 머리를 날리면 죽는다. 근데 다이시는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죽었냐? 안 죽었지 않냐? 빌딩이 무너져도 안 죽었지 않느냐? 그건 잘못된 방법이고 우리는 몸통을 친다. 그래서 다이시는 무슬림 지역에서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을 공격하고 죽였던 겁니다. 지향점은 같아요. 이슬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사회. 그러니까 시리아도 종전이 돼야 되고 특히 예멘도 완전히 끝나야 되고 그래야지만 사우디로서는 새로운 앞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거든요. 이걸 계속 머리에 이고 갈 수는 없으니까 사우디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비극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우디가 왜 저렇게 나와야 되느냐. 사우디뿐만 아니라 산유국들이 실패를 한 게 자국 군대 양성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왜 미국과 저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느냐. 사우디가 자국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그래요. 그걸 이제 가장 먼저 깨우치고 있는 나라들이 예를 들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징병제로 들어간 거고 쿠웨이트도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자국 군대를. 그래서 제가 쿠웨이트 오래된 아주 노련한 외교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과 만났을 때 그분한테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축구팀도 쿠웨이트는 잘하면 뭐 카타르는 다 외국 사오고 그러던데 왜 쿠웨이트는 아니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하겠대요. 그렇게 하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 못하더라도 우리 애들하고 해야지. 거기서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중동이 국가들이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는데 1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된대요. 그냥 그 정도로 방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필요한 거죠. 그냥 미국이 나간다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강력한 국가예요. 자국민이 8,500만이고 이란 군대는 전부 다 자국군이에요. 애국심이 들들 끓는 자국군이거든요.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용병하고 어떻게 자국군이랑 싸웠으면 누가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런데 그 가장 위협이 되는 이러한 문제를 미국이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미국한테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외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웃소싱 한 거예요, 미국한테. 근데 미국이 마땅히 한 거 보니까 이게 전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란이 도발을 해도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유전시설 2곳을 때려서 하루에 500만 배럴이 날아갔는데 미국이 미적됐거든요. 물론 한쪽에서는 아예 사우디가 미국은 말려서 미국이 안 한 거라고 하지만 그러기에도 미국은 이미 처음에 맞았을 때부터 별로 반응 안 보였어요.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1980년부터 미국이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카터 독트린 그게 2019년에 깨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국가들은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교 관계나 이런 거 이란과의 관계를 미국한테 아웃소싱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새로운 그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감히 같은 책상에 앉기도 싫어했고 얼굴도 보기 싫어했던 나라들끼리 이제 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집트하고 이란이 지금 다시 정상화하려고 그래요. 이집트하고 이란은 1979년에 단계된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단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손을 잡고 정상관계를 간다 그러면 이거는 큰 변화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변화가 우리가 싸워서 좋을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헤빙 무드로 가게 되는 거고 이런 변화로 가면 좋죠. 그러니까 평화롭게만 가면 좋은데 그런데 그게 서로가 완전히 믿어서 가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남아있다는 얘기죠.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